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프레퍼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냉전을 거치며 인류 멸망에 대비하는 생존주의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이 처음 등장한 미국에서는 나름의 용어와 관련 산업도 존재합니다. 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버그아웃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재앙이 닥칠 경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에 은밀히 축적해둔 비상식량과 발전기 따위가 준비된 그런 장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배낭을 일컫는 말입니다. 생존 배낭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하는 겁니다. 72시간 동안 생존을 도와주는 최소한의 비상 배낭. 지난주 갑자기 이 생존 배낭 기사가 쏟아졌죠. 북핵 위기로 생존 배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막힌 이 좁은 땅에서 핵전쟁이 나면 그런 배낭을 메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처럼 차를 타고 몇 날 며칠 떠날 곳이 있나요? 이 프레퍼족들도 핵전쟁은 개인 단위에서는 결코 준비할 수 없는 EOTO, TW, End of World라고 부릅니다. 우리 땅에서 핵전쟁이 나면 다 죽는 겁니다. 북핵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들은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발음이 차네요. 월요일이라서. 오프닝을. 예. 하나보니. 네. 프레퍼족 들어보셨어요? 예,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원래는 지난주에 기사가 막 쏟아졌는데 이 프레퍼족, 뭐 생존배낭. 원래 세계 대공황 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그래서 거의 100년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일종의 하이문화, 마이너 장르의 뭘까, 익스트림 산업처럼 존재해요. 돈도 안 되는데 왜 비싼 장비 메고 뛰어내리고 이런 익스트림 있잖아요. 예, 그런 익스트림 산업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 그럴 것이 이제 예전에는 핵전쟁이었고, 90년대는 동말론, 노스트라다무스, 2000년대는 뭐 밀레니엄 버그, 그러다가 지진, 뭐 쓰나미, 계속 대상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신의 이제 공포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불안과. 어쨌든 중요한 건 핵전쟁은 이 프레퍼족들도 개인은 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렇죠. ETOW 불러요. 뭐, 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용어가 많아요. 군사용어 비슷하게.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땅도 좋고 미개척지가 있나요? 며칠 달려가면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있다든가. 삼면도 바다고. 여기서 핵전쟁이 나는데 10만 원짜리 생존 배낭으로 어떻게 삽니까? 15만 원으로 핵전쟁을 대비할 수 있으면 누가 핵을 무서워해요. 이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위안이라도 되라고. 그런 의미 기사들은 상관은 없는데, 이 보수 매체들이 이 기사를 쏟아낸 면이 있는데 보면, 이제 이 아이템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우고 마치 전쟁이 임박한 인상을 그런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감으로 정부를 비판하라 이겁니다. 그러한 속셈이 가득한 기사들이 있어요. 아주 가스로운. 그런 매체에 계시는 분들, 기자들 집에도 생존 배낭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북핵 얘기를 해볼까요? 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현지 시각으로 11일 표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제재안은 이전과 달리 북한의 원유 수입을 막는 강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자산 동결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안보리 회원국이 북한의 밀수 선박을 단속할 때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9개 국가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한 국가라도 거부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안 되는 거죠.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제재안은, 가결되지가 않을 것이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 MBC 뉴스인데요. 백악관 관계자 발로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지 않으면 한일의 독자 핵무장 프로그램을 제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압박용이죠. 예. 뭐 보수 매체,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전술 핵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 전쟁으로 이제 우리 불안감이 커진 건 있어요, 실제로. 예. 그 불안의 편승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사실은 보수 진영의 계산이죠.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 보수는 국민 불안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 이런. 이게 진짜 포퓰리즘이죠. 왜냐면은 전술핵을 들여오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합니까? 네. 오히려 북한을 제재할 명분을 잃게 된다라면서요. 여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미국 핵잠수함 한 대 있는 핵탄두가 북한 핵무기 전체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동해상에서 미군 핵잠수함에서 발사를 하나 그보다 훨씬 작은 걸 우리 땅에 두다가 우리 비행기를 실어서 날아 떨어뜨리나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뭐가 달라야 북한이 압박이 되죠. 게다가 우리 땅에 있다고 이게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게 왜 작전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작전권이 있어도 전술 핵을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는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토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있을 뿐이지 미국이 키를 돌려야 핵을 쓰는 건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핵을 쓰면 전략 핵으로 대응하는 거지. 전략이라는 말을 붙이면 뭐 전략 전투기 뭐 많지 않습니까? 전략 폭격기. 전투기는 없고 폭격기만 있죠. 이거는 전략이 붙으면 그거 하나로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거든요. 예. 북한이 핵을 쓰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전술핵을 쓸 리도 없잖아요. 대신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죠. 예. 일본 극우의 수건이죠. 예. 그럼 이란은 가만히 있나요? 예. 이란이 가지면 사우디는 가만히 있고 다른 유엔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정세가 정말 편해서 우리 땅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나라에 오더라도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먼저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전술핵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그때부터는 외교적 입지가 없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을 핵무장시킨 정부로 이제 영원히 세계사에 남겠죠.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3일에 미국의 의원들을 보내서 전술핵 재배치와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을 요청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뭐 야당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 입으로 그런 걸 말하라고 요구하는 건 바보 같은 거죠. 바보 같은 거고. 정말 전술핵을 한국에 주겠다고 트럼프 정부가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되나요? 의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은 트럼프가 아니거든요. 네, 현재는 대중국 압박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 국민의당 반응이 이게 좀 특이해요. 적어도 국민의당은 전술핵 배치 얘기하면은 반대해야 되는 거죠. 반대해야 되는데 지금은 원내대표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하고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 정책이라는 게 당의 정체성인데 김동철 원내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뛰어넘을 대북 비전을 보여주든가 그냥 주장하는 건 저는 국민의당 입장으로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하간 여야 전술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술핵은 배치가 안 될 것이다. 다음 뉴스 해보죠. 네, 국정원 관련해서 계속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에서 엔터테인먼트 파트를 두고 진보 성향의 영화인들을 사찰하고 우익세체 영화 제작을 기획했다라는 한겨레 20일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맡았던 국정원 엔터팀이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엔터팀은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안국 소속입니다. 여기는 초명호 씨가 국장이었던 곳인데 국정원 요원들은 영화 감독들을 직접 불러내서 애국 영화를 만들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이 직접 액션도 하는 히어로물을 만들면 30억 원 정도를 대줄 수 있다라면서 영화 제작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여 대통령이 막 액션을 하는 거죠. 예. 최순실 커넥션이라고 불렸던 추명호 씨가 국장이었던
엔터팀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블랙리스트에 정반대 화이트리스트를 실행하는 단위가 국정원이었다는 거죠. 예. 요 사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일 이 사안을 직접 취재한 기자와 다뤄볼까 합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양지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양지회 회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접 만나서 소위 건전 세력 육성을 논의했다라고 JTBC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양지회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곳으로 꼽힙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 결과 양지의 사이버 동호회 회원 100여 명이 대부분 댓글 작업 등을 해왔다라는 건데요. 요일별로 인원 배분을 한 다음에 국정원이 메일 등으로 주제를 주면 그 내용에 맞춰서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활동을 시작한 시점도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2009년부터고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직접 양지의 회장을 만났고 그 관련 자료가 문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오비들을 댓글 작업에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거죠. 예, 양재 차원에서.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주로 문재인 비방글에 주력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죠.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했던 이야기인데 문재인이 군복을 입고 군을 와해시키려고 한다. 문재인이 나이를 속여서 이산가족 상봉을 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트위터 글만 5,300여 개고요. 게시글도 500개 이른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돈 벌기 쉬워요. 예. 자, 어쨌든 양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양재 차원에서 이런 댓글 알바를 했고, 그리고 국정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런 독려를 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댓글 부대로 넘어간 돈이 수십억 정도 영수증이 확보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네, 지금 현재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내용들을 받아서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영수증 내용을 보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현재 모두 48개 팀이 있는데요. 그중에 30개 팀에서만 나온 영수증이 수백 장이고 수십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간이 영수증 형태이고 민간인 팀장들이 현금을 지급받은 액수, 날짜, 그리고 팀장 본인의 서명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인 팀, 사실 뭐, 국정을 떠났을 때 민간인이라고 할 수 있죠. 민간인 팀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고 국정원장이 직접 개입했고, 그리고 내용도 나온 게 이제 양지의, 관련인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양지의 간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래서 관련해서 검찰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나왔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명의입니다. 정의와 직결되는 핵심 수사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법과 원칙 이외의 요소가 작용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원래 범죄 입증 책임을 검찰에게 있는 거고 검찰은 원래 수사 편의를 위해서 영장을 원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판사는 이제 방어권이나 인권 고려해서 최소한의 영장만 발부하는 게 맞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견제 균형이 그렇게 맞춰지는 게 기본인데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저는 검찰 반발하는 게 매우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는 게 뭐 이런 얘기 몇 번이나 진행됐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영장판사 3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 소위 윤석열 체제 하에서 박근혜 최순실 관련 영장, 뭐 특검에서의 우병우 관련 영장, 혹은 방산비리 관련 영장이 거의 대부분 기각됐거든요. 실제. 과거에 특검 때 보면 우병우 구속영장만 기각된 게 아니에요. 그때 통신 내역이나 뭐, 통신 내역 조회 영장, 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연락을 했는지.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쳐도 최소한 이걸 내줄 수는 있잖아요. 이것도 기각됐어요. 예. 그리고 박영수 특검 공격했던 태극기 부대. 그때도 단독 회의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신을 뒤져보거나 계좌를 봐야 되는데 구속영장만 기각된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도 다 기각돼 버렸고. 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수사가 안 돼요. 뭘로 수사합니까? 얼굴 보고 그냥 물어보고 답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줄 알고. 수사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이제 양재
전 기획실장 노영식 씨인가요? 예. 예, 두 사람인데요. 네. 이 노영식 씨는 팀장이죠. 그래서 억대, 수억 원대 이르는 활동비를 100여 명에게 나눠준 팀장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핵심이었거든요, 양지혜라는 게. 예, 국정원장을 직접 만났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선거사범은 몇십만 원 받아도 구속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선거에 직접 개입한 거잖아요. 그럼 수억 원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구속사안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후보 비방글 페이스북에 20번 정도 올린 개인도 구속됐었어요. 근데 이게 수억 원을 수백 명이 조직적으로 계속 퍼뜨렸는데 이미 확보된 것도 수천 건이 넘고, 예. 그리고 지난 5년간 범행을 은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구속이 안 되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더 이상하죠. 사무총장, 박병준 씨. 예. 박병준 씨는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 대책회의를 주도해가지고 사건을 은폐하라고 하고, 양지혜가 개입한 게 아니라고 이제 만들려고. 파일도 삭제하고. 증거인멸하다가 청구된 영장인데 증거인멸의 위험이 낮다거나,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사안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4부에 오늘 한번, 지난 주말에 저희 해설 담당 판사 있지 않습니까? 예. 연락이 되지 않으셨던. 그분이 주무셔가지고 못했던 이정희 판사님 나오실 것이고. 예, 그래도 법원 입장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 예. 발표 4시간 만에 서울중앙지법도 공식 입장 내놨습니다.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서 구속영장을 발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검찰이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법원의 편입니다, 거의. 그런데 이거 너무 이상해요. 예. 그래서 이제 뒤져보면 예를 들어서 양지에만 기각된 게 아니잖아요. 그날 당일날 똑같이 카이 건도 기각이 또 됐어요. 네, 채용비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방산비리, 오민석 판사, 권순호 판사, 예, 두 분 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최고 엘리트 코스죠. 법원 행정처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그리고 한 분은 가족의 삼성 고위 간부라고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던 분인데. 여하간 실제 검찰이 왜 요 관련 사건만 다 기각시키냐고 할 만큼 그걸 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연속적이고 지역적이니까. 판사를 직접 지낸 분들은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볼지 이정일 판사의 시각이 궁금하긴 한데, 그냥 일반인 눈에 보기에는, 예, 그리고 법원을 아주 많이 들여다봤던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이상합니다. 매우 납득하기 힘들고. 예. 자, 요 사안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법원과 검찰이 정면으로 서로 성명도 내고, 네, 성명이라보다는 예, 입장을 내고, 예. 부딪힌 사건이라 저희가 이번 주에도 조금 더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다뤄보겠지만.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제목 정도 한두 개 거론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MBC 김삼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지난 2일에 장애로 자유한국당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인 9일에 정기국회 보이콧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네. 반응도 없고, 예. 내부적으로도 말들이 많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런 데 익숙한 체질도 아니고, 예. 어쨌든, 환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노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떠나고 싶지 않은데, 여론이 도와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아스팔트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네, 예. 떠나고 싶지 않은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아스팔트에게 바친 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준희 기자의 MB 프로젝트 사탄, 시사인의 주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네, 저희가 전문가가 필요한 사안이라 오늘은 특별히 특별한데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항상 배에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구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청장님은 전문가로서, 예. 주진우 기자가 확보한 문서들의 의미를 주진우 기자로서는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세금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 그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왔는데, 방금 배칠수 씨가 얘기했듯이 어려워요, 이야기가. 그래서 앞에 항상 저희가 간단 요약을 하고 진행합니다. 3주간 이야기를 3분 이내에 제가 간단 요약하면 회사 다스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공인이 된 처남 김대정 공동 매개로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하는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회사고요. 두 번째, 이 다스에서 190억이 BBK로 갑니다. BBK라는 회사. 그리고 BBK는 최종적으로 옵셔널 벤처라는 회사가 됩니다. 그 대표 김경준 씨가 주가 조작하고 횡령 후에 미국으로 가죠. 이 사건을 BBK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만 돈을 다 돌려주고 어차피 횡령할 거 다 횡령하지. 그 투자자들만 돈을 돌려주고 190억을 냈던 다스에는 190억 중에 50억만 돌려주고 140억은 안 돌려주고 갑니다. 그래서 다스와 김경준 그리고 마지막 BBK의 마지막 형태는 옵셔널 투자자와 김경준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죠. 돈을 내놓으라고. 여기서 옵셔널 투자자들은 이기고 다스는 집니다. 그런데 140억은 소송에 진 다스가 가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벌어진 미스테리죠. 왜 이 돈이 글로 갔을까? 주준우 기자가 추적하다가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문서들을 입수해서 지난 3주간 공개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다스 회의록.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LA에 있는 찻집에서 다스의 직원, 변호사, 여기까지 정상이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LA 총영사가 참석을 했더라. 아니, 외교관이 거기 왜 있냐? 알고 봤더니 그 외교관은 원래 BBK 변호사였던 사람이 외교관이 된 거예요. 예. 김세수 씨라고. 그 외의 문서들도 다스가 작성을 해서 주인도 아닌, 주인도 없는, 예. 청와대에 팩스로 보낸다든가, 혹은 거꾸로 청와대 민정에서 작성을 해서 다스에 보낸다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140억을 받아내라.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재산 아니라고 한 다스의 돈을 받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라인과 외교부 라인이 움직였다. 이런 문서를 저희가 2주간 공개했고, 지난주에는 본인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형과 처남의 재산이다 보니 대통령이 워낙 친인척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지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깊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주진우 기자가 지난주에 새로운 문서들을 들고 왔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자, 어떤 문서를 지난주에 공개했느냐.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는 사망한 김재정 씨예요, 그렇죠? 네. 네. 김재정 씨인데 김재정 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속세를 내는 문제를 또다시 청와대가 지시합니다. 의논하고 그리고 다스에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상속세를 낼 주체는 김재정 씨의 유가족인데 그런데 이걸 또다시 청와대에서 다수와 주고받는 문서들이 등장을 했어요. 김재정 씨 가족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김재정 씨가 사망을 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0년 2월 달이었습니다. 김재정 씨가 죽자마자 김재정 씨 집안보다 다스보다 가장 크게 움직이고 가장 부산했던 데는 청와대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상속세,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스 지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스의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지시사항 때문에 다스에서는 서류를 만들고 회의를 해서 또 보고 내용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청와대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시하고 그 왔다 갔다 했던 서류를 지난번에 저희가 공개했었죠.
그런데 이 후속 보도가 없어요. 예. 주수진 기자한테 와가지고 그 문서 좀 보여달라는 기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이 대단한 지금 사건이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밝혀지고 있는 와중인데 문서를 통해서 주장이 아니라 예. 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그 혹시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실까봐 안홍구 청장님을 아예 모시고 문서를 오늘 해설해 드리려고 네. 모셨습니다. 아예. 네, 후속 보도가 없다는 얘기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 조금 더 해보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저수지 게임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하나 개봉했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라고 이명박 재산을 추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모르셨죠? 아니, 저는 봤죠. 보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뉴스 공장을 사람들이 안 듣는 것도 좀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네. 1등이라고 하지만 조금 영향력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언론이 도와주지 않아서 여러분들 청취자들이 조금 퍼날라 주셨으면.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상당히 그 안에 이명박 재산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아, 기사거리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방송 듣는 것보다도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특별히 많은 사람이 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특별히 저수지 게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쉽게. 예, 저는 뭐 봤고 쉽게 이해가 됐었어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말 왜 없어? 진행자가 얘기하셔야죠. 곡권세 제작자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좀 해주세요. 자, 네. 왔다 갔다 잘 하셨고요. 자, 오늘 청장님을 모신 이유는, 지난주에 공개된 문서, 예. 이 문서를 좀 해석해달라 해서 입수한 문서를 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예, 어제 저녁에 제가 좀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문서들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국세청장 지낸 분이 지금 해석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국세청장을 명하신 분이. 사실 이 사건과 청장님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전표를 직접 보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걸 직접 봐가지고 감옥 가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게 본 거밖에 없는데. 그 도곡동 땅 그 전표가 다스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게 도곡동 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이 다스로 들어가고요. 네. 다스에서 BBK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곡동 땅 주인이 BBK 주인이고 BBK 다스 주인이고 다 같은 주인이에요. 예. 이런 얘기의 출발이 도곡동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의 전표를 전표 껍데기에 이명박 실소유주라고 하는 그걸 보신 바람에 지금 이렇게 좌천되어 가지고 감옥도 갔다가 결국 저희 방송까지 흘러오신 분입니다. 감옥도 1년 가셨던가요? 2년이죠. 무려 2년. 자, 그래서 이 사안과 매우 밀접한 관련해 계신 전문가십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문서를 보기 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였었던가요? 김유찬 씨가 예. 써놓고 실제 출판하지 못한 책이 있었죠. 이명박 리포트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 책이 출판은 안 됐는데 그 책의 사본을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예. 들었어요. 네. 자료가 많으세요. 네. 거기 보면 혹시 이 다스의 이 최대 주주로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던 김재정 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재정 씨가 이명박 재산의 관리인이다. 그리고 이명박 재산의 모든 것은 김재정 씨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이명박 씨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에리카 김도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방에 오늘은 이제 주준희 기자가 입수한 문서. 왜냐면 이 문서는 다스에서 청와대로 들어간 문서. 예, 직접적인 문서죠. 예, 직접적인 문서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문서를 쭉 보시니까 이 문서를 통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김재정 씨가 아니라 하는 정황이 있습니까? 있다면 차근차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차근차근. 보시면 제가 지금 한번 설명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뭐 서류. 상속세는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상속받는
유족들의 몫이죠. 그쵸, 당연히. 상속을 내는 사람들이 유족들이 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검토를 그 상속을 받는 유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다스 간의 보고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유족들은 여기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문서에는 유족의 의견이 없어요, 전혀. 예. 유족은 이렇게 말한다거나 유족을 이걸 원한다든가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청장님, 그 저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 전혀 유족들의 의견이라 그들이 제시하는 고려 사항들을 전혀 그렇죠. 언급도 안 하고 아니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데 그렇습니다. 최대 주주인데 49%를 소유한 최대 주주가 이런 상속세에 관한 논의를 하는 보고서인데 거기에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아무런 고려사항도 없고. 예.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상속세 검토안에 청계재단의 김재정 씨 소유 전액을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이 김재정 씨 유족들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예. 청계재단은 이명박 김윤옥 씨가 만든 재단이잖아요. 예. 그 재단에다가 그 김재정 씨 그 다스 지분을 전액을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한 회사를 남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있는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검토된 건데 유족들이 뻔히 있는데 이 방안들 검토된 것들 보면 재산 전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줘버리는 거죠. 그런 셈이죠. 그런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어요. 예. 뭐 이거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것인데 결국은 그 다른 문제 때문에 예. 그렇게 전액을 출연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5%를 이제 지원하는 걸로 최종적으로는 예. 출연한 건데 이게 그 다른 문제로 아마 이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 방안이 근데 이 문서에 보면 검토됐다는 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걸 검토했다는 자체가 또 김재정 씨 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한 것을 반증하는 거죠. 간접 정황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렇게 많습니까? 세 번째. 또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 다스의 김재정 씨 지분을 물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거 특이해요. 어려워요. 물납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 물납이라는 전문 용어 건 워낙 말씀하시고 상속세를 현금 대신에 네.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예요. 물납. 예, 네. 그런데 물건으로 이게 납부한다 이거죠. 예, 네. 상속받은 다스의 지분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인데 여기도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현금이 없어야 되고 네. 현금이 일단 없다는 게 입증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 부동산 순서가 부동산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식으로 네. 납부할 수 있는데 근데 김재정 씨 명의의 부동산이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죠. 67만 평 거의 여의도 면적에 가까운 네. 부동산이 있는 걸로 다 알려져 본인의 있고요.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인데. 요지에 있습니다. 요지에.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은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일부는 그런 조건이 되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30년간 장기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각하는 꼭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30년 아니면 1% 몇만 원짜리 근저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서 불필요한 돈을 30년간 빌린 다음에 그렇습니다.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물납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물납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으로 물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꼼수죠. 쭉쭉쭉 몰고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스 관계자의 얘기에 의하면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영역 표시다. 땅 표시다. 이렇게 얘기해. 찔끔찔끔 그 강아지가 어디 가다가 오줌을 싸는 거하고도 비슷하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명박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주변에서 그 땅을 사거나 그 땅을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명박 대통령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왜 현금으로 내는 것은 안 했을까요? 깔끔한데. 현금이 있으려 그러면 부동산을 팔거나 자기가 대신 내주거나 하게 되면 또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돈을 수 추적할 있습니다. 수가 있게 되니까. 네. 어허. 그리고 나서 부동산으로 내는 것은 이제 그렇게 쓸데없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몇십 년간 네.
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식을 몰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주식으로 그렇게 몰아간 이유는 또 뭘까요? 주식을 몰아서 주식을 내놓으면은 이 자산 세무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네. 기재부가 국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네네. 그거를 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캔코에서 원래 그래서 현금화 해야죠. 예, 현금화해서 이제 국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것을 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각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아하, 기술이 대단하네요. 그 당시에 2012년 6월입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캠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예. 자산관리공사에 그 어떤 사람들이 갈 것이니 어떻게 대응하라. 이 문건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캠코의 예상 재원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아, 예. 꼼꼼하네요. 아니 두 분이 미리 하시지 여기서 이렇게 주고받고 문서를. 자, 그래서 주식으로 몰고 가고 예. 예, 주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이 받는 방법으로 몰고 가고 근데 그걸 관리하는 게 캠코인데 예. 캠코에 또 사람을 보내.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자기 주식이 아니라 이제 주식을 내놓으면 이렇게 시장에 팔 거 아닙니까? 캠코가. 예, 예. 그러면 그 지분을 누군가 사면 제3자가 그 회사에 대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는데도 그 주식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은 그렇게 내놓은 다음에 못 팔게 어떤 장치를 한다 하는 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이 주식이 상속을 받을 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 네.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네네. 그 상속 그 재산 가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가 있어야 되죠. 예. 그 평가했는 거에 한 2.5배 정도에 높여가지고 캠코에서 이제 매각 예정 가액을 설정합니다. 너무 비싸게 매각해서 못 사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공매를 하는 과정에서 네. 한 5번 과정까지 유찰이 돼도 네. 실제 가액보다는 더 높을 정도의 그 높은 가격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안 사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죠. 다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예. 빚도 거의 없고 그리고 현대차에 거의 전액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진율도 다른 회사에 비해 높아요. 그래서 높죠. 1년에 몇십 %씩 성장하고 있는데 그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면 굉장히 큰 이익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아무도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아직까지도 꼼수가 있구나. 국고에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고요. 실제 팔릴 만한 가격보다 훨씬 높여놔가지고 유찰이 돼도 여전히 높게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그 주식이 시장에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시장에 안 나오니까 제3자가 살 수도 없고 그 이제 수의 계약으로 사야 되는데 금액 자체도 그렇게 떨어져도 그 금액 자체는 실제보다도 높죠. 네.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죠. 아하, 그런 방법으로 예. 실제로는 거기다가 쟁여놓는 거하고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지금 그냥 쟁여놓고 아무도 제3자가 살 가져갈 수 없게. 네. 그러니까 부도의 기법이다. 그렇죠. 자기 지분들은 그 지분으로 계속해서 경영권을 유지하고 다른 이사를 받지 않고 지금 방금 주신 그 서류에 보면 자사주 매입이라고 해서 그 주식을 자기들이 사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는 주식 그 상속으로 건영미 씨한테 그 자제분들한테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그 국고에 들어가 있지 네,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19.91% 가지고 그런데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예, 예. 이것도 검토를 했는 모양인데요. 자사주를 검토하게 되면은 이상은 씨 지분이 그렇죠, 형. 76%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되면 지분이 확 올라가죠. 그 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죠. 형이 최대 주주면서 76%를 점유하게 되기 때문에 형 회사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하.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으로 냈어요. 다른 건 너무 손실도 크고 그리고 현금으로 내면 추적이 되니까 주식으로 했는데 네. 근데 그 여기서 문제는 주식을 다른 사람이 사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사간 만큼 남의 회사가 되는 거고요. 예. 그 지배력이 생기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다스에서 도로 사가게 되면 지금 두 번째 주주가 형이거든요. 이상은 씨가 지금 47.26% 그걸 사버리면 70% 이상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게 되고, 근데 그것도 원하지 않고. 그것도 원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그 가격을 매기도록 설정을 해놨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사가게. 그리고 이 캔코 예상 제한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이 지금 문건을 주 기자가 주신 건데 이 내용에 보면 또
이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그러니까 자기들 아마 이게 우호 지분을 만들기 위한 아하. 그 검토도 했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 사모펀드라는 그 AEP라는 사모펀드의 물납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도 네. 여기에 검토된 것으로 나오는데 아마 다양한 방법을 그때 난리가 났었던 것 같네요. 네. 저 문건은 잠깐만,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스에서 만들었을 리가 없어요. 자. 너무 전문적이라는 거죠. 보시니까 누가 만든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은 캔코한테 미리 임무를 줬고 네. 캔코가 제안할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문건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다 얘기된 상태에서. 예견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봐야됩니다. 자, 또 있습니까? 저 짧게 압축해서 알려주십시오. 지금 또 한 가지 그 말씀드리면은 이 김재정 씨 지분, 다스의 김재정 씨 지분을 아예 제외하고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또 검토한 그런 흔적이 네.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렇죠. 김재정 씨 재산인데 김재정 씨를 빼고 예. 김재정 씨의 다른 재산은 놔두고 다스의 지분만 빼고 검토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 의미는 김재정 씨 재산인데 김재정 씨하고 전혀 상관없이 계산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훌륭하네요.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 물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유족들이 부담하게 될 돈을 네. 다스가 보존해줘야 될 내용을 금액을 이제 설정한 금액도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보존해준다는 것은? 보존해준다는 것은 이제 김재정 씨 유족들이 물납으로 인해서 있게 되는 뭐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증권거래세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돈을 내야 되겠죠. 돈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다스가 보존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재정 씨 세금을 다스가 대신 보존해 준다고 그 보고서를 다른 데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네요. 김재정 씨 자신의 재산이면 자신이 내고 예. 다스가 보존할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냈다 치면 다스가 보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다스가 김재정 씨 재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시는지 모르겠네. 네. 예. 다스가 그러니까 이 다스에게 김재정 씨는 뭔가 일을 시킨 다음에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갚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다스 예.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그 김유찬 씨 책에 나온 내용이라든지 에리카 김이 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죠.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까? 뭐 내용은 쭉 계속 많은데 1분 예. 30밖에 안 했어요. 다스가 정리를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데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차명재산을 좀 가질 수도 있지. 근데 좀이 아니라 다스는 엄청 10조 가까이 되는 가치가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차명재산이 이명박 것이라고 이게 판명된다면 그게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도 있는 그런 범죄 행위이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런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문서 기준으로 보자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스가 김재정 씨 소유입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은 다스 김재정 씨 소유라고 할 수가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원구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청장님입니다. 근데 10만 원짜리 생존 매장으로 어떻게 삽니까? 15만 원으로 핵전쟁을 대비할 수 있으면 누가 핵을 무서워해요. 이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위안이라도 되라고. 그런 의미 기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보수 매체들이 이 기사를 쏟아낸 면이 있는데 보면, 이제 이 아이템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우고, 마치 전쟁이 임박한다는 인상을 그런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감으로 정부를 비판하라 이겁니다. 그런 속셈이 가득한 기사들이 있어요. 아주 가스로운. 그런 매체에 계시는 분들, 기자들 집에도 생존 매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북핵 얘기를 해볼까요? 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현지 시각으로 11일 표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제재안은 이전과 달리 북한의 원유 수입을 막는 강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자산 동결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안보리 회원국이 북한의 밀수 선박을 단속할 때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9개 국가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한 국가라도 거부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죠.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제재안은, 가결되지가 않을 것이고. 자,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프레퍼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냉전을 거치며 인류 멸망에 대비하는 생존주의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이 처음 등장한 미국에서는 나름의 용어와 관련 산업도 존재합니다. 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버그아웃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재앙이 닥칠 경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에 은밀히 축적해둔 비상식량과 발전기 따위가 준비된 그런 장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배낭을 일컫는 말입니다. 생존 배낭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하는 겁니다. 72시간 동안 생존을 도와주는 최소한의 비상 배낭. 지난주 갑자기 이 생존 배낭 기사가 쏟아졌죠. 북핵 위기로 생존 배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막힌 이 좁은 땅에서 핵전쟁이 나면 그런 배낭을 메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처럼 차를 타고 몇 날 며칠 떠날 곳이 있나요? 이 프레퍼족들도 핵전쟁은 개인 단위에서는 결코 준비할 수 없는 EOTO, TW, End of World라고 부릅니다. 우리 땅에서 핵전쟁이 나면 다 죽는 겁니다. 북핵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들은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쓰면 전략 핵으로 대응하는 거지, 전략이라는 말을 붙이면 뭐 전략 전투기 뭐 많지 않습니까? 전략 폭격기. 전투기는 없고 폭격기만 있죠. 이거는 전략이 붙으면 그거 하나로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거든요. 네. 북한이 핵을 쓰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전술핵을 쓸 리도 없잖아요. 대신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죠. 일본 극우의 수건이죠. 그럼 이란은 가만히 있나요? 이란이 가지면 사우디는 가만히 있고 다른 유엔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세가 정말편에서 우리 땅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나라에 오더라도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먼저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전술핵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그때부터는 외교적 입지가 없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을 핵무장시킨 정부로 이제 영원히 세계사에 남겠죠.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3일에 미국의 의원들을 보내서 전술핵 재배치와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을 요청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뭐 야당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 입으로 그런 걸 말하라고 요구하는 건 바보 같은 거죠. 바보 같은 거고. 정말 전술핵을 한국에 주겠다고 트럼프 정부가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되나요? 의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은 트럼프가 아니거든요. 네, 현재는 대중국 압박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 국민의당 반응이 이게 좀 특이해요. 적어도 국민의당은 전술핵 배치 얘기하면은 반대해야 되는 거죠. 반대해야 되는데 지금은 원내대표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하고 있는데 김대중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 MBC 뉴스인데요. 백악관 관계자 발로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지 않으면 한일의 독자 핵무장 프로그램을 제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압박용이죠. 예. 뭐 보수 매체,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전술핵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전쟁으로 이제 우리 불안감이 커진 건 있어요, 실제로. 예. 그 불안의 편승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사실은 보수 진영의 계산이죠.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 보수는 국민 불안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 이런. 이게 진짜 포퓰리즘이죠. 왜냐면은 전술핵을 들여오면 북한이 핵개발 포기합니까? 네.
오히려 북한을 제재할 명분을 잃게 된다라면서요. 여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미국 핵잠수함 한 대 있는 핵탄두가 북한 핵무기 전체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동해상에서 미군 핵잠수함에서 발사를 하나,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걸 우리 땅에 두다가 우리 비행기를 실어서 날아 떨어뜨리나, 북한 입장에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뭐가 달라야 북한이 압박이 되죠. 게다가 우리 땅에 있다고 이게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게 왜 작전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작전권이 있어도 전술 핵을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는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토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있을 뿐이지 미국이 키를 돌려야 핵을 쓰는 건.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발음이 세네요. 월요일이라서. 오프닝을. 예. 하나 보니. 네. 프레퍼족 들어보셨어요? 예,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원래는 지난주에 기사가 막 쏟아졌는데 이 프레퍼족 뭐 생존배당. 원래 세계 대공황 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그래서 거의 100년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일종의 하이문화, 마이너 장르의 익스트림 산업처럼 존재해요. 돈도 안 되는데 왜 비싼 장비 메고 뛰어내리고 이런 익스트림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익스트림 산업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 그럴 것이 이제 예전에는 핵전쟁이었고, 90년대는 종말론, 노스트라다무스, 2000년대는 뭐 밀레니엄 버그, 그러다가 지진, 뭐 쓰나미, 계속 대상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신의 이제 공포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불안과. 어쨌든 중요한 건 핵전쟁은 이 프레퍼족들도 개인은 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렇죠. ETOW로 불러요. 뭐, 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용어가 많아요. 군사용어 비슷하게.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땅도 좁고 미개척지가 있나요? 며칠 달려가면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있다든가. 삼면도 바다고. 여기서 핵전쟁이 나는